안녕하세요. 화도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함께 학습한 서양미술사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등교 주간에 배부한 핵심 정리 학습지와 필기도구 준비하여 주세요. 자, 다음 주 우리 기말고사 기간이지요. 미술은 수요일 4교시에 실시합니다. 오늘 핵심 정리하는 내용이 시험 범위를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정말 집중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졸거나 딴짓하지 마세요. 자, 그럼 출발! 자,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서양미술사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대미술, 중세미술, 마지막 르네상스 미술 이렇게 세 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대미술부터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자, 고대미술은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집트. 두 번째, 그리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집트 미술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집트 미술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1000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달한 미술이지요. 이집트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세계관이에요.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세라고 하면 현세와 반대말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죽더라도 영혼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내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술적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의 특징은 정면성의 법칙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면 무엇이었나요? 앞모습이 아니었죠.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면을 정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물을 그렸을 때에는 가장 완전한 면을 혼합해서 다시점으로 그림을 그렸죠. 얼굴의 형태는 옆모습으로 그리고 눈은 앞모습으로 그리고 가슴은 앞모습으로 그리고 다리, 발은 옆모습으로 그렸죠. 사물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혼합하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을 바로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면성의 법칙.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도 무엇이 있었나요? 인물 배치에 있어서 주대종소의 인물 배치 기억하셔야겠죠. 주인공은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인물의 자세에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적 자세가 나타나죠. 부, 아닐 부, 동, 움직일 동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뭔가 자세가 딱딱한 것, 이것을 부동적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 미술 중요한 키워드 4개 제시해 줬습니다. 세계관, 내세적 세계관 기억하시고요. 미술의 특징, 정면성의 법칙, 주대종소 인물 배치, 부동적 자세,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그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이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로마지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시기로 봤을 때 기원전 2000년경에서 100년 사이에 발달한 미술이고요. 세계관에서는 이집트와 반대예요. 이집트와 반대로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는 어떤 서양 미술의 사상적 모태가 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미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 시대에는 어떤 미술적 특징이 나타나는가? 크게 미술에서 두 가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건축에서 신전 건축이 발달하고요. 미술 조각에서는 신상 조각이 발달합니다. 신전, 신을 모시는 곳이고 신상, 신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지요. 현세적 세계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전 건축과 신상 조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해서 나타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였고 이상적인 미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형 요소와 법칙이 발견이 되는 거지요. 비례, 조화, 균형, 동세와 같은 조형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 시대에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인물을 표현하는데 조각을 표현할 때 이집트 미술은 굉장히 딱딱했었잖아요. 부동적 자세가 나타나는데 그리스 시대에는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가 발달하면서 조각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지지요. 콘트라포스토 자세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싣고 힘을 주고 다른 쪽 발은 살짝 무릎을 구부려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S자 곡선이 생기는 것, 이것을 콘트라포스토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미술은 조각과 원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로마 미술 전반적인 거 설명하고 그리스 조각과 건축 따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로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는 1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발달한 미술이지요. 그리스 미술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다른 것이 덧붙여지죠. 그래서 세계관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현세적 세계관이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죠. 이어져 오고 거기다가 하나가 더해지는 게 실용적인 가치가 더해져요. 실용적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러한 실용적인 공공건축이 발달하고 조각에서도 더 이상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초상인물 조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미술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선생님이 짧게 정리하려다 보니까 그림을 많이 실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학습지 그림 꼭 살펴보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 조각은 세 개 양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졸, 아르카익 양식, 두 번째, 고전, 클래식 양식, 세 번째, 헬레니즘 양식이에요. 시대별로 발달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르카익 양식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클래식, 전성기를 이루고 그 다음 조금 변형된 형태의 헬레니즘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아르카익 양식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타난 양식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적인 자세가 나타나고요. 표정도 조금 딱딱합니다. 밑에 작품 보이시지요? 크로스와 코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인체 모양이 딱딱하게 정면을 보고 있고 표정도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지요. 이것이 바로 아르카익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 클래식 양식에서는 그리스 조각의 전성기예요.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작품 원반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세 표현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지요. 그 다음 나타난 헬레니즘 시기에는 클래식 시기에 어떤 고전미의 정점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변형이 나타나요. 클래식 시기에는 남성 누드 조각을 중심으로 했다면 헬레니즘 시기에는 여성 누드가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클래식 시기에는 표정이 무표정하면서 약간 근엄한 표정을 나타냈다면 헬레니즘 시기에는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자세에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작품, 비너스상, 그리고 라오콘과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헬레니즘 양식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요. 비너스 최초의 여성 누드 조각이 있지요. 얼굴을 일로 봤을 때 전체 몸이 팔등신으로 나타나는 비레미가 잘 나타나 있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콘트라포스토 자세도 이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라오콘 군상 보게 되면은 얼굴 표정과 몸의 동작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감정이 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조각, 아르카익, 클래식, 헬레니즘 양식 구분해서 특징, 그리고 해당하는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건축도 세 개 양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도리아 양식, 두 번째 이오니아 양식, 세 번째 코린트 양식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주두의 모양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죠. 주두가 어느 부분이었나요? 기둥과 지붕 사이에 이어지는 이 부분을 주두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주두 모양에 따라서 양식의 명칭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첫 번째 도리아 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아 양식은 원기둥과 위에 상부 지붕이 얹어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리아 양식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었죠. 바로 베을림, 엔타시스 기둥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베을림, 엔타시스 기둥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가운데 부분을 살짝 부풀려서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멀리서 긴 기둥을 봤을 때 가운데가 살짝 휘어지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불안정해 보이겠죠? 이러한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인위적으로 살짝 부풀려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이것이 직선으로 매끄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엔타시스 기둥이 되겠습니다. 도리아 양식을 대표하는 기둥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지요. 그 다음 나타난 이오니아 양식 한번 볼게요. 이오니아 양식은 주두 모양이 끝이 말린 소용돌이 모양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죠. 끝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오니아 양식이고요. 대표적인 것은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기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이오니아 양식이지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양식은 코린트 장식이에요. 가장 화려하죠. 주두 모양이 잎들로 둘러싸인 뒤집힌 종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주 장식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전 건축은 실외 기둥 장식을 이야기하는데 코린트 장식은 화려하다 보니까 실내 장식 기둥에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예 중에서 거의 드물게 실외 기둥에 나타난 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이에요. 이것이 코린트 양식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 미술의 조각과 건축을 조금 더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대 미술 정리를 끝냈고요. 두 번째 중세 미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미술은 먼저 시기를 잘 아셔야 돼요. 5세기에서 15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죠. 총 1000세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때 동안 중세 미술이 나타납니다. 중세 미술도 그리스 미술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양식 무엇이 있었나요?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틴 미술은 330년에서 1453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타나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로마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긴 것은 해당하는 지역의 변화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발달했을 때에는 유럽 전역까지 발달을 했다가 다시 위축됐을 때에는 지역이 축소되면서 동로마 지역으로 한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잔틴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서양 양식이 결합되어 있어요. 동서양의 특징이 모두 같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자이크 장식이었어요. 모자이크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색돌이나 색 유리 조각들을 붙여가지고 형태, 그림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자이크 장식이 비잔틴 양식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에 있어서는 돔이 얹어진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돔은 동그란 모양의 지붕을 돔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축물이 가운데 모여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구조라고 해요. 대표적인 건축물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종이가 크지가 않아서 건축물 그림은 실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세미술 학습지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 모양 보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잔틴 양식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중요한 키워드 떠올려 보세요. 비잔틴 양식은 동로마 지역에 해당하고 동서양 양식이 합쳐져 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모자이크 장식이 중요하다. 건축은
돔이 얹어진 중앙 집중식 구조이고 대표적인 것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10에서 12세기 정도에 해당하고요. 지역은 서유럽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잔틴 양식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서유럽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고대 로마를 계승해요. 그래서 이름부터 로마네스크지요. 로마스럽게 표현한 것이에요. 고대 로마 양식을 계승했고 미술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 프레스코화죠. 프레스코화 어떻게 그리는 것이었나요? 실내 벽에 회칠을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 위에 이것이 마르기 전에 알료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바로 프레스코였죠. 그래서 실내 벽화 그림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프레스코화입니다. 건축에서는 특징 벽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창이 조그매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건축술이 아직까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을 얇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두껍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벽이 두껍다는 것은 당연히 창문도 작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실내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는 어둡고 좀 더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실내를 프레스코화로 장식을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세학습지에 있는 도판 그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은 그 다음 고딕 양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조금 더 발달한 중세 미술의 황금기가 바로 고딕 양식이 되겠습니다. 12에서 15세기에 발달했고요. 지역도 그대로 이어지지요. 전성기 기독교 미술이고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나타났지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창에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림에 맞게 유리창 조각을 조각조각 자른 다음에 이 유리 조각들을 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 조각 자체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나고 이 유리창을 투과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에서는 전성기 기독교 미술이라고 했잖아요. 건축술도 아주 발달하게 돼요. 두껍고 작은 창에서 얇은 벽과 큰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축술이 그만큼 발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아주 많아지고 실내가 밝고 화려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까지 했으니 실내가 너무너무 화려한 느낌을 줄 거예요. 자, 그 외에 고딕 양식에 건축에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 높고 뾰족한 첨탑이 발달해요. 아주 높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늑제 궁룡이 나타나죠.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원통형 궁룡이었다면 늑제 궁룡이라고 하는 것은 아치의 뼈대 사이사이를 메꿀 필요가 없이 비워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만든 것이 늑제 궁룡이고 이 늑제 궁룡이 조금 더 튼튼하게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 보조벽을 세우는 것. 이것을 부연부벽, 영어로는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딕 양식으로 만든 성당의 실외나 실내에 조각 장식을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형태인 고부조 조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딕 양식 정리했고요.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중세미술, 비잔틴 양식, 그리고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을 분류해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지역이 어디인가? 미술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건축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건축물은 무엇인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르네상스 미술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15, 16세기에 발달한 미술이죠.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자,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해서 이것을 부흥하고자 했던 미술이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이상적 미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의 이상적 사실주의 미술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미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종교에 예속되었던
예술이 해방되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예술과 예술가의 권위가 아주 향상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르네상스 미술은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처음에 발달을 했다가 16세기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제 거기서 전 유럽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르네상스의 일반적인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회화 기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크게 네 가지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혁신적인 회화 기법 첫 번째 유화, 두 번째 원근법, 세 번째 명암법, 네 번째 피라미드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화부터 살펴볼게요. 유화는 재료지요. 기름을 혼합한 물감이에요. 광물질 성분의 안료에다가 페라핀 기름을 혼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섞은 물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색채가 아주 풍부하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광택이 나지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위에 물감을 쌓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긁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명한 액체, 기름을 더 섞어가지고 아주 글레이징한 묽은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또 3차원의 입체감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이 길어요.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마릅니다. 건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화가가 천천히 오래 섬세하게 그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프레스코화는 빨리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회칠한 벽에 마르기 전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려야 되는데 이제 유화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빨리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자세한 묘사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3차원적인 입체감 표현도 가능한 것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건조가 한번 되고 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보존성이 아주 높아져요. 잘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화의 특징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근법이죠. 원, 멀다라는 뜻이고 근, 가깝다는 뜻이에요. 평면인 2차원에 어떻게 3차원의 공간감, 거리감을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원근법이에요. 이러한 원근법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 원근법이 있고요. 공기 원근법이 있어요. 선 원근법은 다른 말로 하면 투시 원근법이에요. 거리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시 원근법이죠. 이러한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크게, 뒤에 있는 것을 점점 작게 그리게 되면은 연장선을 쫙 그었을 때 점이 한 개 생기죠. 이게 1점 투시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연장선을 쫙 그었어요. 그었더니 소실점이 두 개가 생겼죠. 이게 2점 투시법이에요. 그럼 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건물 모양이 있어요. 연장선을 쫙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소실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요. 이게 3점 투시 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기 원근법, 다른 말로 하면 대기 원근법이죠.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선명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잘 보이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그리는 것. 이게 바로 공기 원근법이죠. 이렇게 해서 거리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리는 선 원근법, 거리에 따라 선명도를 다르게 그리는 공기 원근법, 두 가지 원근법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달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명암법이죠. 밝을 명, 어두울 암. 밝고 어두움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밝고 어두움이 그림에 나타나게 되면 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것이 바로 명암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도예요. 구도, 그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도가 되겠지요. 어떤 구도가 르네상스 시대에 발달했냐면 피라미드 구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각형 구도예요. 아래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도죠. 특히 인물화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가 넓고 위가 좁기 때문에 화면에 안정감을 주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라미드 구도까지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회화 기법 4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이름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죠. 각 화가의 이름과 가장 중요한 작품의 특징 구분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먼저 볼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 개 작품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최후의 만찬, 두 번째, 모나리자죠. 자,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프레스코화로 그려졌습니다. 실내 벽화기 때문에 휘칠을 하고 위에 알료로 칠한 프레스코화인데 여기에 독특하게 템페라 기법을 혼합했어요. 템페라라고 하는 것은 알료에 달걀 노른자를 혼합해서 그리는 미술의 방법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실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레스코와의 이 기법을 혼합해서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존성이 떨어져서 작품이 많이 훼손이 돼서 계속 작품을 보수하는 작업을 현재까지 진행을 많이 했었던 작품이지요. 그리고 작품에서는 원근법을 표현할 때 1점 투시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있는 창문 크고 뒤로 갈수록 창문 크기가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 머리 위에서 소실점이 한 개 생겨요. 그래서 1점 투시 원근법이고 각 인물의 표정과 동작을 통해서 심상이 잘 드러난다. 특성, 성격이 잘 드러난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죠. 모나리자는 재료를 유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스푸마토 기법 무엇이었나요? 인물 형태의 윤곽선을 흐릿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 사람이 서서히 앞으로 나온 것 같이 자연스러운 원근감이 나타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구도에서는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 구도, 피라미드 구도를 사용했고요. 뒤에 배경에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거리감, 공간감이 잘 느껴지게 작품을 제작했지요. 두 번째 화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었다면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작가가 되겠죠. 첫 번째 작품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 비애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제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요. 재료는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조각 작품이죠. 자, 이것도 피라미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구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종교적 정신성과 표현에 있어서 사실적인 표현이 아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 조각상이지요. 이것도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조각이고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 아주 아름답게 초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 작가로 라파엘로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대표적인 작품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와 유명한 사람들을 한 화면에 모두 함께 구성해서 그려진 작품이지요. 자, 이 그림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장점과 미켈란젤로의 장점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르네상스 미술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르네상스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회화, 그림이 아주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근간이 되는 네 가지 혁신적인 기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발달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 3명,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작품별 특징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정리는 다 끝났고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이 한 장짜리 핵심 정리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한 80점까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그 전에 우리가 함께 학습했던 이론 내용들, 강의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해서 우리 3학년 마지막 시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화이팅!